오늘은 한강이 살아간 파나가 캐테 콜비츠 인물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리네 크라머 저자, 실천 문학사 출판입니다. 한강이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나가인 캐테 콜비츠. 저는 이 사람의 삶에 항상 감동하게 돼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응시하고 자신의 작업에 무척 진지하게 임하고 죽는 날까지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유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아주 치열하게 살았죠. 파나도 좋지만 저는 이 사람의 자화상이 변모해가는 과정이 좋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만년까지의 자화상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이자 좋아하는 어떤 인간이라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캐테코비츠 예술의 본질과 영향력. 둘째, 유년기와 초기의 명성. 셋째, 행복한 시절. 넷째, 1914년 이전. 다섯째, 전쟁 일기. 여섯째, 1920년대. 일곱째, 1933년 이후. 여덟 번째, 인간과 작품. 오늘 첫 번째 챕터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테 콜비츠 예술의 본질과 영향력. 쇼펜하우어의 말로 시작합니다. 어떠한 대작이든 그 작품의 가치는 오로지 그 작품에 담겨 있어 그로부터 뻗어나오는 정신이 결정한다. 쇼펜하우어. 함께 울고 함께 느끼며 함께 싸우고 어려움도 함께한다. 이 함께라는 공동체적 감정을 강하게 풍기는 단어만큼 캐테 콜비츠의 인간성 그리고 작품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말도 없을 것이다. 캐테 콜비츠는 성공을 노려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기 시대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나무에 말라 죽어가는 잎사귀이기를 거부하였다. 인간이 작품의 중심이다. 인간이 작품을 철저하게 지배한다. 풍경화나 정물화 따위는 콜비츠의 작품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캐테 콜비츠와 또 한 사람, 에른스트 바을라흐를 빼고는 이 시기에 이처럼 철저하게 일관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주 일찍부터 이 여성은 일상적인 소품들을 배격하였다. 그녀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시사 주간지 짐플리시시무스에 그린 사파마저도 결코 일상적인 그림들은 아니었다. 단 한 사람뿐이거나 많아야 두어 명이 등장할 뿐인 화면에 대도시 생활의 비극이 침묵으로 아니면 아우성으로 아주 강력하게 포착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묘사가 너무나 현재적이고 명료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고야가 그러하였듯이 오로지 인간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캐테 콜비츠는 함께 하는 마음을 느껴야만 바를라흐가 고통 혹은 환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공감 상태가 되어야만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기의 수많은 구절들 그리고 편지의 문구들을 보면 그녀가 이러한 충동, 함께 해야만 한다는 실로 강제라고나 할 충동에 휩싸여 있었음을 알게 된다. 50살 생일을 기념하여 파울 카시러가 기획한 자신의 작품전을 앞두고 그녀는 1917년 4월 16일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작품전은 작품 한 점 한 점들이 모두 나의 삶의 한 부분들로서 내 생의 그 자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의미가 드러나도록 되어야만 한다. 무심한 마음으로 만든 작품은 단 하나도 없다. 모두가 뜨거운 열정에 들떠 만든 작품들이다. 관람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20년 10월 22일, 1914년에 죽은 아들 페터의 6주기를 지나면서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심경을 토로하였다. 아주 잘 떠진 복사본으로 판화집을 만들어 사랑하는 칼을 남편에게 선물하였다. 마지막 장이 부모였다. 나는 옛날 내가 그 작품을 만들 때 울었던 것만큼이나 이번에도 또 울었다. 만일 그녀가 일기나 편지와 같은 글들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스케치 그림, 판화, 그리고 조소 작품들만으로 그녀가 작품 활동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해야 한다 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콜비츠의 작품들은 거의가 표현이 강력해서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일깨워 밀착시키며 격정이 그것이 억눌려 있든 아니면 솟구쳐 나와 있든 심어져 있고 감각적으로 충일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반발하든가 아니면 직접 그 속에 빨려 들어가 앞의 그림과 자신을 일치시키도록 하면서 심지어 그 그림에 무엇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마저 있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본질적인 것. 콜비츠의 작품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강력하게 표출시키기 위해 부수적인 것을 모두 사장시키는 구성 방식을 택한다. 해가 갈수록 작품은 더욱 무게가 가중되었으며 반면 선은 더욱 절제되었다. 물론 초기 작품에서도 예컨대 베를린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온 게르미나 1893년 작품의 동판 주점 장면에서조차 자연주의적 세부 묘사로 빠지는 법이 없었다. 강력한 몸짓, 표정 하나하나가 제각기 나름의 독자적인 표현을 이루어낸다. 콜비치의 손은 절망, 증오, 단호함 등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랑과 연대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위협하거나 부드럽게 위안을 주는 사신의 손이 얼핏 아른거린다. 농민전쟁 1893년부터 1908년 작품 연작을 시작하면서 콜비츠는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 파악한 인물들이 강한 표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응축시킨 개별 형상들의 표현을 더욱 집중시켜 나갔다. 나를 세우고 편에서 여성 인물을 묘사한 부분이 주는 중압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연작의 다른 작품들, 예를 들면 박 가는 사람과 같은 작품에서도 역시 선동하고 뒤흔드는 직접성으로 현세의 고난을 일깨우는 가운데 러시아 무성 영화의 강력한 형상들을 앞서 선취하고 있는 듯한 일면이 보인다. 케테코비츠는 괴니히스 베르크 태생으로 천성적으로 슬라브적 기질을 타고났다. 따라서 프랑스적 형식 감정은 아주 희박하다. 프랑스에서 그녀가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케테콜비츠를 완강하게 무시한 나라로서 이처럼 프랑스를 드는 것은 어쨌든 그 나라가 일정하게 현대 예술의 역사를 기술해 왔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녀의 예술이 지닌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적절하게 시류를 따라잡기에는 부적합한 일면을 드러내주는 좋은 신뢰가 되기 때문이다. 1924년 콜비츠는 라이프치히에서 중부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 청소년 대회가 열렸을 때 포스터 전쟁은 이제 그만을 제작하였다. 같은 해 존 하트필드의 정치적 사진 몽타주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10년 후 1924년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그때 모습 미완성된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독일에서 날로 강고해져 가는 군국주의를 겨냥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형상화 방식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름에도 이 두 작품은 엇비슷한 메시지와 호소력을 불러일으킨다. 콜비츠는 늘상 사용해 오던 형식 언어로 작업하였다. 그녀의 플래카드는 직접 손으로 일일이 선을 그은 대형 석판화이다. 격정에 곧바로 호소에 들어가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다. 반면 하트필드는 가위와 접착제를 사용하여 한편에는 제복을 입고 행진하는 아직 어린 아들들을 배치하고 그와 나란히 투구를 쓴 프로이센 장교 앞에 도열에 선 아버지들의 죽은 골격을 대비시켜 놓은 낯설게 하기 방식으로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충격을 준다. 콜비츠가 전쟁을 반대하고 나서는 포스터 속에 젊은이에게 직접 몰입해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하트필드는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선동 효과를 불러일으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분출하는 폭발력도 겨냥한다. 밀착과 직접성이 콜비츠 작품의 특징이라면 하트필드에게는 거리감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동일화가 있다. 당시 선진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이 나아갔던 경향과는 반대로 우리는 콜비츠에게서 형식의 비틀림과 파열을 통한 아니면 콜라주를 사용해 시선을 분절시키는 방식에 의한 낯설게 하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해체되지 않은 인간의 형상을 보존해 예술적 감정과 인간적 감정, 즉 통감이 일치되도록 도모한다.
콜비치의 작품 창작에는 묘사된 대상에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동감이 전제되어 있다. 작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성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기 동일화 과정을 통해 지속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녀의 작품에는 정기적 특성이 크게 눈에 띄게 되었다. 이 여성 예술가가 창작 활동 기간 전반에 걸쳐서 100점도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이 점에서 가히 렘브란트에 비교될 만하다. 무엇보다도 전 작품의 정기적 특성이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자신을 묘사한 작품과 다른 작업들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여기에서 바로 진보적인 혼용, 즉 보다 일반적인 주제의식 속에 자화상적인 요소가 녹아 들어가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여성 예술가는 작업 도중이나 아니면 마무리를 끝낸 후에 비로소 자신의 얼굴 모습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스스로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1928년 4월 아들 페터를 기르기 위해 제작한 작품에서 어머니 상을 어떻게 완성하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여동생 리제에게 모상의 머리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생각이 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안다고 믿었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불현듯 9달 이상이나 다시 풀어보지도 않은 채 아틀리에 구석에 처박아둔 석고 자화상이 생각났다. 겉포장을 풀면서 내 자신의 두상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이 초등 신대의 습작품을 기초로 작업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환하게 비쳐 들어왔다. 후일 이 초등 신대의 형상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마침내 벨기에 딕스 뮤덴 근방 로케펠더의 졸다덴 프리디호프 광장에 세워지게 되자 이렇게 썼다. 나는 그 부인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내 얼굴이었다. 울면서 눈물에 젖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묘사하려는 이러한 충동을 일종의 자기 연민이라고 규정해 버리기는 어렵다. 그녀의 자화상은 오히려 어떤 인생 또한 어떤 시대에 대한 답변이자 증언이며 검증이요 시금석에 더 가깝다. 다른 작품에서는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화상의 표현이 대부분 더욱 냉담하고 거리를 둔 채 절제되어 있음이 크게 눈에 띈다. 이 자화상들은 숭고하고 초시간적이며 비개인적이어서 한 인간의 삶을 비밀들의 잡동사니 더미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분절시키지 않은 채 슬픔, 고통, 멜랑콜리를 감싸 안는 콜비츠의 면모가 드러난다. 콜비츠는 연이은 자화상 작품들 가운데에서 자기 시대를 드러내는 기둥으로 우뚝 서 있다. 우리가 자화상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일기 구절은 이러하다. 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살아가면서 꺾이지 않아 비탄도 눈물도 없이 강인하게 자신의 일을 꾸려가는 힘. 자신을 부정하지 말며 도리어 일단 형성된 자신의 인간성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 그것을 개선해 나갈 것. 기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니체적인 의미에서의 개선 말이다. 요행심, 사악함, 어리석음을 퇴치하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내부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강화하라. 본질적인 인간이 될 것.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